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는 순간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었어? 강재인은 화면을 바라보다 순간 멈췄다. 그토록 지우고 싶던 이름이 다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홍 사장. 그는 YL 비자금 조성과 H&K 계약 이중 장부를 만들었던 실무 책임자였고 황기창과도 수차례 은밀하게 접촉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는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더욱 강재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제 곧 검찰 조사 들어올 거 아시죠? 근데 저 혼자 다 안고 가기엔 좀 억울해서요. 강 대표님도 다 손 놓고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 같았다.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홍 사장의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다. 내가 다 불면 강 대표님도 이 안에서 나란히 조사받아야 할걸요? 뚝! 전화가 끊기고 강재인은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가 엇갈려 흐른다. 분명 자신은 피해자였고 이용당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 황기창과 DH홀딩스에 휘말려 잠시 눈을 감았던 적도 있었다. 홍 사장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들어왔다. 도윤은 재인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앉는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재인은 말없이 가방을 열더니 작은 검정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 있었다. 황기찬 거예요. 집에서 찾아냈어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폰을 받아든다.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겠군요. 도윤은 조심스레 전원을 켜고 화면을 확인했다. 암호는 6자리 숫자. 화면에는 잠금 해제 시도가 3번 실패할 경우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떠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혼자 안 열었어요. 같이 보자고 했죠. 제이는 도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홍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검찰 들어가면 다 풀어버린다고 협박했어요. 혹시 제인 씨도 그때 그 자금 흐름에 난 몰랐어요. 최소한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름이 엮여 있었죠? 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도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정의로움과 냉철함 사이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열어야죠. 누가 뭐래도 이 폰 안에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저 자리에 다시 앉은 이유는 복수만이 아니에요.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폰을 내려놓았다. 좋아요. 이건 저희가 함께 열어야 할 문이니까요. 이윽고 제이는 노트북을 켜고 도윤은 해킹에 능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 씨, 한 가지 부탁 좀 할 게 있어요.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파멸이자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 안에 어떤 폭탄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은 그 작은 기기 하나에 달려 있었다. 강재인의 눈빛은 다시 냉철하게 바뀌었다. 이 게임에서 물러나는 건 절대 없었다. 시작하죠. 이 판 끝낼 준비 되셨어요?
강재인의 소집으로 소환된 인물들은 거실에 하나둘 모였다. 김도윤은 황기찬의 휴대폰을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두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강재인, 이태호, 강승우까지 모두 모인 자리.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무력하게 암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실패 시 데이터 삭제 경고는 위협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6자리 숫자. 도희가 남긴 힌트라면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야. 김도윤은 주먹을 쥐며 기억을 더듬었다. 생전 도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숫자들이 있어요. 생일도 학번도 아닌 어떤 날짜였죠. 늘 다이어리에 별표 쳐두던.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을 뒤적이다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거 도희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거. 수첩엔 작고 깔끔한 필체로 일정과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중 유난히 여러 번 표시된 날짜 하나가 눈에 띄었다. 925만 2017. 이태호가 말했다. 9월 25일 17년? 무슨 의미죠? 김도윤이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에요. 도희가 YL 재단에 처음 입사한 날. 강승우가 곧바로 반응했다. 그럼 자기가 이 싸움에 들어온 시작이란 거네. 맞아요. 김도윤은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925만 2017에서 연도를 빼고 6자리만 남기면 9만 2517. 한 번만 시도해보죠.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아무나 누르면 안 돼. 마지막 시도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태호가 손가락을 뻗어 숫자를 눌렀다. 0, 9, 2, 5, 1, 7. 순간 화면이 반짝이더니 잠금 해제됨이라는 문구가 뜨며 홈 화면이 열렸다. 됐어. 강승우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고 김도윤과 강재인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마치 시한폭탄을 성공적으로 해체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앱 목록을 빠르게 훑었다. 문자, 사진, 통화 내역, 메모, 보이스 레코더, 심지어 암호화 폴더라는 항목까지 있었다. 여기 숨겨둔 파일이 꽤 있어요. 우선 사진부터. 강재인이 지시하자 이태호가 갤러리를 열었다. 수십 장의 스캔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H&K 계약서 초안, 수정본, 이중 계약서 이미지, DH홀딩스 내부 회의록 등 도희가 생전에 하나하나 수집했던 문건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일부는 수기로 날짜가 적혀 있었고 다른 몇 개는 누군가의 메모처럼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정도면 수사에 넘겨도 될 수준이네. 이태호가 중얼였다.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폰의 진짜 핵심은 영상일 겁니다. 도희는 이걸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는 보이스 레코더 앱을 열었다. 수십 개의 음성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날짜는 2023년 10월 9일. 녹음 시작 배경 잡음과 함께 남자 목소리가 울린다. 도희 씨, 그냥 손 떼는 게 어때? 아직 젊잖아. 제가 젊으니까요. 이걸 덮고는 못 살아서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진실을 밝혀야죠. 당신들 다 책임져야 해요. 잠시 침묵 후 다급한 말투로 이어진다. 녹음하고 있지? 도혜 씨 그거 위험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요? 죽이기라도 하시게요? 그만둬. 김도희 대리. 잡음과 함께 종료. 녹음을 들은 모두가 침묵했다. 그 목소리는 명백히 황기찬이었다.
그리고 그 말투는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위협 그 자체였다. 이건 김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강재인은 창가로 걸어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들끓는 진실은 이제 곧 폭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이태호가 입을 열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아니, 강재인이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회장실에서 공개할 거예요. 주주들, 이사회, 언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재인의 눈동자에는 불꽃이 타올랐고 이 싸움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진실의 열쇠는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열쇠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마지막 남은 거짓을 열어젖힐 것이다. 황급히 대문을 열고 들어선 강세리는 어깨로 문을 쾅 닫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집안은 적막했다. 싸늘한 공기 속에 벗어놓은 슬리퍼만이 주인의 귀가를 반겼지만 이내 뒤편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이제야 오셨어요, 불청객. 노숙자가 두 팔을 깍지 낀 채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이 얼룩진 얼굴, 눈가는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어머님 세리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자신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숙자가 다가오자 그녀는 문을 등지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도망친 거 아니에요. 잠깐 피신했을 뿐이에요. 피신? 피신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네가 사람을 밀쳤다며. 네 아주버님을. 그리고 지금은 도망치듯 집에 숨어. 노숙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이내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되었다. 우리 가족이 뭘 보고 믿어야 하냐? 넌 대체 왜 그렇게 됐니, 강세리? 신고할 거야. 강세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며 중얼이듯 말했다. 신고 못해요. 노숙자는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뭐? 너 지금 누구한테? 그때 강세리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 당신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아들, 황기찬.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무슨 소리야? 황기찬이 김도희를 죽였다는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거죠. 노숙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너 지금 무슨 장난하지 마, 강세리. 장난 아니에요. 보여드려요? 세리는 태블릿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몇 번의 터치를 하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은 비가 오는 길가였다. 비가 오는 거리에 황기찬의 뒷모습이 보였다. 화면은 명확하진 않았지만 소리와 움직임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영상이 멈춘 순간 노숙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일 거야. 합성이지? 하지만 세리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버리고 조용히 USB를 다시 챙겼다. 만약 내가 이걸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당신 아들 남은 생은 감방에서 보내야 할지도 몰라. 노숙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리야, 그럼 그동안 너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도희를 죽였다는 걸?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하지만 난 그게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노숙자는 무력하게 웃음을 흘렸다. 그래, 넌 항상 그렇게 말했지.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그게 너야.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한참을 말없이 숨을 몰아쉰 끝에 고개를 돌려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이걸 나한테 보여줘? 경찰에 넘기지 왜? 세리는 이마를 짚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님, 이 영상은 보험이에요. 내가 끝까지 이 집에 남을 수 있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숙자는 손에 들고 있던 쿠션을 세리를 향해 던졌다. 미친년, 이게 가족이야? 협박이야? 넌 이제 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아. 사람 목숨을 담보로 보험을 삼는 게 말이 되니? 세리는 물끄러미 노숙자를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머님도 절 경찰에 넘기시려고요? 못할 텐데. 그건 노숙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만큼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고 노숙자는 가만히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그토록 끔찍하다고 욕하던 권력과 탐욕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거웠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이며 시간을 알리는 가운데 노숙자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이 흘러나왔다. 기찬아, 이건 정말 내가 한 짓이니? 황기찬은 병원 복도 창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가을빛이 스며든 늦은 오후 햇살이 창유리를 타고 스며들어 병실 벽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던 그는 이내 고개를 푹 떨궜다.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반쯤 접힌 병원복 사이로 말라버린 가슴뼈가 드러났다. 생기 없이 퀭해진 눈동자 속에는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인 자의 체념이 어른거렸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가 고개를 들자 강재인이 병실 문가에 서 있었다. 예전처럼 정제된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흰 블라우스, 그리고 그 눈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싸늘하면서도 단단했고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당신 상태를 알고 왔어요. 황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대. 위암 말기. 전이도 심하고 치료도 버겁다더군. 그는 무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링거줄을 쳐다보다가 이내 손으로 툭 끊어버렸다. 당신이 내가 마지막으로 마주할 사람일 것 같아서.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제인아,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그의 음성이 떨렸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처럼 깨어질 듯한 말투였다. 마지막으로 내 마지막엔 너만 있어주면 안 될까? 강재인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무릎 아래 병실 바닥은 차가웠고 두 손은 바닥에 닿은 채 떨리고 있었다. 이 남자가 무릎을 꿇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던 사람.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들던 그가 지금은 마치 잃어버린 개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걸하고 있었다. 정말 다 잘못했어. 그땐 너무 어렸고 너무 욕심났고 당신을 잃고 나니까 그게 뭐였는지도 모르겠더라. 복수인지 사랑인지 그냥 미련인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바닥을 적시는 눈물. 그토록 오만하던 남자가, 그토록 잔혹하던 악인이 지금은 벌레처럼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하지만 강재인의 표정은 복잡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왜요? 그의 어깨가 움츠렸다. 왜 이제 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나를 찾죠? 당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짓밟았는지 기억은 해요? 기억나, 전부 다 기억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나한테 준 따뜻한 밥 한 끼, 손수 다려준 셔츠 하나까지도 난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난 당신 옆에 설 그릇이 아니었지. 강재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지금 와서 그 얘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나한테 마지막 기회도 없다는 거야? 황기찬이 절망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그래요.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신이 무릎 꿇은 그 자리에 우리 은호가 누웠었어요. 죽은 우리 아이 위에서 당신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황기찬은 말없이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젠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그의 얼굴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용서받고 싶다면 나한테 무릎 꿇지 말고 당신이 저지른 죄에 고개 숙이세요. 그게 인간다운 마지막 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병실 복도에 나서자 강미란과 정호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병실 안에서 벌어진 장면을 듣고 있던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이었다. 다 끝났어요. 제인은 짧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끝을 준비해야죠. 강미란은 제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어. 진짜 잘했어 중얼였다. 정호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원하는 마지막은 우리가 줄 수 없어. 우리는 더 큰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강재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등진 채 말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었다. 그 발걸음은 마치 지난 상처와 복수를 뒤로 한 채 진짜 여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듯했다. 그리고 황기찬은 그 병실 안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무릎으로 자신이 만든 무너진 제국의 잔해를 마주하고 있었다. 늦은 밤 도심 속 한 조용한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사무실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강재인, 김도윤, 그리고 이태호, 세 사람은 하나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수많은 USB, 노트북, 출력된 문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김도희가 생전에 남긴 여러 녹취 파일과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제 퍼즐은 다 맞춰졌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끄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희가 목숨 걸고 남긴 기록들. 이걸 세상에 꺼낼 때가 됐습니다. 제인은 말없이 화면 속 도희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봤다. 작고 흐릿한 목소리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걸 언니가 들을 수 있다면 제발 제발 지켜줘요. 엄마도 도윤 오빠도 아무도 믿지 마세요. 강세리 황기찬 이 사람들이 절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안에 다 있어요. 녹음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태호가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JY 갤러리 몰수 발표 직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언론도 관심 집중될 테고. 영상 준비 다 됐어요. 도윤은 노트북에서 확인된 폴더를 열며 USB를 하나 꺼냈다.
도희가 보냈던 파일, 그중엔 계약서 위조 장면도 있고 황기찬이 회장실에서 강세리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녹음까지 있어요. 김도의 사망 직전 CCTV 파일도 확보됐습니다. 조작된 영상과 원본, 둘 다요. 태호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제인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 단계네요. 그리고 도유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홍 사장 쪽에서 당신 이름도 끄집어냈더군요. 알아요. 제인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지금이죠. 그 순간 사무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윤 비서는 손에 든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뉴스 앱의 속보 알림, 상단에 큼직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속보 실종됐던 캐서린 리 한국 입국 강세리 신분 사칭 의혹 불거져.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긴 웨이브 머리의 여성이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검은 트렌치 코트를 여미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카메라 기자들과 현지 취재진이 따라붙었고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화면 아래엔 자막이 떴다. 본명이 캐서린 리, 미국 국적 미술 큐레이터. 강세리가 사용했던 영문명과 동일. 정적이 흘렀다. 진짜가 나타났네. 태호가 중얼이듯 말했다. 내 여동생이 살아 돌아온 거야. 제이는 입을 다문 채 모니터를 바라봤다. 공항에 나타난 그 여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세리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제된 인상, 그리고 눈매엔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세리는 숨을 곳이 없겠네요. 도윤이 말했다. 그 시각 강세리는 노숙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 속 캐서린의 입국 장면을 보고 얼어붙는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세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휘청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노숙자는 당황하며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려보지만 모든 뉴스 채널이 동일한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다. 강세리 씨는 미국에서 실종된 캐서린 리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세리는 현재 김도혜 씨 사망 사건의 유력한 관련 인물로 검찰은.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그동안 가면처럼 써왔던 미소가 사라지고 이젠 망연자실한 패닉 그 자체였다.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진짜가 오면 난. 세리는 뒤로 주저앉고 TV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화면을 휘젓는다. 꺼지라고. 하지만 화면 속 캐서린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국장을 나와 기자들 앞에서 짧은 인사를 한다. Hello, my name is 캐서린 리 and I'm here to reclaim what's min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다시 사무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군요. 태호가 낮게 말했다.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을 알리는 총성이 아니라 진실을 여는 종소리죠. 카메라는 천천히 창밖의 도심을 비췄다. 어둠 속 불빛들, 그리고 수많은 진실들이 머지않아 세상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